자신의 관계를 수료했다. 모두가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펼쳐나가고 있었다. 나도 성호 이익 선생이 남기신 글들을 얻어보게 되었는데 그를 보자 흔연히 학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호 이익을 비롯해서 반개 유영원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이제 남인계통의 인물들이 다 이제 그 실학 중에서 그 농업 중심의 실학은 결국은 이제 토지 개혁론입니다.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자영농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익도 이제 한전제라는 걸 주장하고 이익이나 유영원이나 정약용이나 모두 다 이제 토지 개혁론을 주장한 이런 점들이 그 실학의 맥락도 이익으로부터 그 다산 정약용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이익을 통해 처음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토지제도 개혁 등 구체적인 사상을 담은 이익의 실학은 젊은 정약용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정약용은 성리학적 질서의 조선이 가진 모순과 한계를 실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부국강병과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길이 실학에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 무렵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의 길을 다짐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지닌 뜻 확고하지 않다면 가는 길 어찌 순탄하리요. 중도에 가는 길 바꿔버려 길이 무사람의 비웃음 받을까 걱정이네. 이제 실학은 거역할 수 없는 정약용의 길이 되었다. 이익의 저서를 접한 정약용이 실학자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20대 초반에 찾아왔다. 호주 좌랑이 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옮겨와 살던 정약용. 1783년 그의 나이 23살, 정약용은 세자 책봉을 축하하기 위한 증광감시와 회시에 연이어 합격,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이때 정약용은 일생일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바로 정조와의 만남이었다. 첫 대면에서의 정조. 특히 정약용을 지명하여 고개를 들라고 했다. 정약용이 고개를 들었다. 임금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파격이었다. 다시 정조가 정약용의 나이를 물었다. 정약용은 이모생이라고 대답했다. 이모녀는 사도세자가 죽던 바로 그 해였다. 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바람직한 군신 관계이자 또 한 측면으로는 사제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연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정조에게 주역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정조가 주역을 강의할 때쯤 되니까 정약용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여묘살이를 하느라고 내가 그 말씀을 못 들었다, 그 강의를 못 들었다라는 거를 아주 천추의 한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아주 한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약용은 정조를 아주 학문으로도 이제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죠. 개혁군주 정조는 새로운 조선을 원했다.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이르게 한 적대적인 정치적인 노론을 대신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규장각신들을 등용했으나 아직 이들은 노론을 대체할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조는 젊은 정약용에 주목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깜짝 과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에 대한 의문점 70여 가지를 뽑아 대답을 써내라고 했다. 정약용의 답변을 받아본 정조는 정약용을 식견 있는 선비라고 극찬했다. 정조는 아직 유생인 정약용을 자주 불렀다. 그리고는 많은 책을 하사했다. 모두가 국사에 관계되는 서적들이었다. 술을 못하는 정약용에게 술을 하사하기도 했다. 하사주를 마신 정약용은 승지의 부축을 받아 나갈 정도였다. 그리고 정조는 은밀히 군사 서적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벼슬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정조는 왜 벼슬을 내리지 않았을까? 정조가 사산을 너무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일찍 그렇게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오래 학문을 더 연마하고 더 많은 그 공부를 해서 그 좀 실력을 축적하고 이런 후에 다산을 정말 문과에 급제시켜가지고 자기가 신화로 이렇게 문과에 합격을 늦췄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마침내 1789년 28살의 정약용은 성균관 시험인 반시에서 수석하고 전시에 나가 합격했다. 이때 체제공과의 일화가 전한다. 정조는 정약용을 1등으로 삼고 싶었다. 정조는 영의정 체제공에게 1, 2등을 가리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공은 정약용을 2등으로 올렸다. 정약용은 체제공의 사돈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체제공은 그런 정약용을 1등으로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다. 정약용과 1, 2등을 다투던 신봉석이 그의 답안지에서 붙인 이름을 빠뜨렸던 것이다. 결국 정약용이 1등 급제자가 되었다. 마침내 정약용은 성균관 유생 6년 만에 관직에 올랐다. 종 7품 희릉직장을 시작으로 부사정을 거쳐 가주서에 제수되었다. 이 무렵 실학자 정약용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한강의 주교, 즉 배다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한강의 배다리는 정조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주기 초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겨놓은 정조는 자주 묘소 참배를 했다. 이는 반대파인 노론을 견제하는 정조의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즉 아버지를 죽게 한 노론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주교사 정약용은 정조의 지시를 이행했다. 대형 선박 80여 척을 징발하고 그 위에 판자를 놓아 다리를 완성했다. 다리에는 홍살문까지 설치해서 그 모습이 장엄했다. 정조가 배다리를 건널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구경했다. 정약용과 정조 사이 고비도 없지 않았다. 정조가 정약용을 예문관에 들여보내기 위해 한림소시라는 시험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노론 대관들은 탄핵을 하고 나섰다. 일단 탄핵을 받은 이상 정약용은 사직상소를 낼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만류했으나 정약용은 끝내 사직소를 올렸다. 이에 격노한 정조는 정약용을 해미로 유배 보냈다. 그러나 유배 기간은 고작 열흘이었다.
타이미에서 올라오는 길에 정약용은 온양에 들러